어깨를 들썩이거나 목을 꺾고 있으면 위쪽에 경추, 목이나 어깨나 구부정한 등 거북목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정보는 확실한데 너무 제가 피곤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즘은 맞아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이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도 될 일들을 자꾸 제가 저러는 게 지금 경추와 척추가 불편해서 와 그럼 또 병원 가야 되고 이것도 교정해도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부모로서 굉장히 힘든 포인트예요. 정전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실버 버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구독자를 안 늘려주세요? 구독 늘려주세요, 진짜. 여러분. 오늘은 아주 굴욕적인 날입니다. 여기 아내 사무실을 하루 렌탈해서 쓰는 날입니다. 그냥 내 밑으로 편하게 들어와. 그거는 절대 제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어떤 환경이긴 하지만 내용은 네. 뭐 원래와 다름없이 재밌고 또 알찬 정보를 준비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주제가 제가 진짜 작가님한테 한 1년 전부터 작가님 저 이거 궁금해요. 작가님 이거 하죠 했는데 사실 섭외가 조금 어려웠고 내용 자체는 우리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인데 특히 또 지금 학기 초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드디어 맞습니다. 이 주제를 네.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이 신경행동장애 그래서 약간의 그 틱과 ADHD 관련한 내용인데 저희도 지금 아이가 뭐 약간 유사한 증상이 있어서 둘이 그거 의견 대립이 심하거든요. 저는 맞다 아니다를 맞다. 놓고서 지금 제가 틱이 오게 생겼어요. 아내가 하도 그걸 저를 이거 괴롭혀가지고. 유전이야. 오빠가 있으면 그쪽한테도 간 거야. 나도 좀 킁킁거리긴 하는데 오빠 있어요. 제가 네. 좀 틱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오늘 그 내용 좀 다뤄볼까 합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컨텐츠 제작을 지원해주는 고마운 분이죠. 수많은 요청 끝에 위치 확인 기능이 추가된 2025 공부폰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데이터와 와이파이를 완벽히 차단하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습 기능만을 제공했던 기존 공부폰과는 달리 이제는 아이의 안전한 등하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자녀분들의 현재 위치부터 거리,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까지 모두 한눈에 확인 가능하도록 업그레이드 됐는데요. 기존 학습 기능은 그대로 실시간 위치 확인까지 가능해진 2025 공부폰 끝판왕. 이미 정보 빠른 엄마들은 다 아는 공부폰인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거예요? 100% 인터넷과 데이터가 차단되는 노란마켓 공부폰을 소개합니다. 네, 이번에 아이 위치 확인 앱인 오디아가 내장된 새로운 2025 공부폰이 출시됐다고 합니다. 현재 위치는 물론이고요. 거리, 그리고 배터리 잔량, 과거 위치 기록 등이 표시되기 때문에 아이가 집 밖에 있을 때도 좀 마음이 놓이실 것 같습니다. 노란마켓에서 개발해 단독으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네, 꼭 고정 댓글 링크나 노란마켓 공부폰을 검색해 보시고요. 우리 아이 첫 스마트폰은 노란마켓 공부폰으로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네. 오늘 주제 자체가 약간 무거운 내용이다 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전민기 씨는 문제다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때문에 되게 고민하는 엄마들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이거를 너무 또 재밌게 다루기도 또 그렇고 왜냐면 실제로 이 증상 때문에 불편을 겪고 계시고 그것 때문에 힘드신 분들이 계시니까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실제 이런 증상인 거고 어느 정도가 돼야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고 좀 두루두루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승엽 우리 시작 한의원 한의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얼굴 멋있으십니다. 평가 하지 말라고 하던데 안 할 수가 없네. 워낙 또 아니, 얼굴에 빛이 객관적으로 나셔가지고. 멋있잖아요. 네. 근데 아니 이런 거 보통 한의학에서도 다루는 분야예요? 네, 한의학에서도 신경정신과가 존재하고 특히 어린이들 이 두뇌 신경 쪽에 ADHD나 틱을 많이 치료를 해요. 네. 사실 양방에서 소아정신과 건강할까에서 약물을 복용할 건가 아닌가 좀 많이 고민들 하시잖아요. 네. 네, 한의학에서 한방 치료를 하는 접근법이 부모님이 첫 번째로 좀 떠올리기 쉽기 때문에 네. 먼저 한의원 쪽에서 치료를 많이 받아보시기를 하죠. 네. 제가 이제 가끔 고민돼서 한번 좀 인터넷에 서치를 해보다 보면은, 그러니까 엄마로서 저도 뭔가 이게 약간 신경정신과를 가서 그것도 이제 선택의 영역이기는 합니다만, 약물을 복용시키는 거는 이 다음에 해봤으면 좋겠고, 좀 미루는 거지. 일단 첫 노크를
그냥 좀 가벼운 마음으로 한의원에 가서 좀 상담도 받아보고 요즘 또 한의원에서도 그런 진료를 많이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또 선택하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한의원에 갈 때는. 그런 증상으로 좀 선생님 찾아오는 학부모님들이 꽤 많아요? 전체 환자의 한 80% 이상이 네. 소아정신건강학과들이고 그냥 신경과를 갔다가 이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크게 보면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뉘는데 네. 아직은 약을 먹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 네. 그래서 한의원에 선택하게 됐다. 이런 분들. 두 번째는 이제 치료를 전체를 다 돌았는데 아이가 잘 회복이 안 되고 모르겠는 있다. 거야. 그러면 또 다른 방법은 없을까 하면서 고등학교 그러니까. 때나 대학생 때 이제 방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크게 나눠지죠. 저 궁금한 게 네. 특정 연령대에서 더 많이 찾아오는 뭐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은 뭐 남자아이들이나 여자아이들이나 이제 선생님이 성별에 보시기에 따라서? 데이터가 좀 있다면 그런 네. 것도 좀 궁금해요. 기본적으로 틱이나 ADHD는 소아기에 발생을 해요. 네. 거의 대부분 틱은 만 11세 이전에 97% 발현되고 11세 이전이요? 네. 네. 그리고 ADHD도 기본적인 진단 근거는 만 18세 이전으로 기준을 잡아놓기 때문에 네. 어릴 때는 그런 증상이 없었는데 성인이 되어서 나타났다라고 하면 네. 보통 어릴 때 있었지만 몰라서 그치. 성인이 된 경우와 또 이제 그 ADHD와 유사한 뭐 브레인 포그라든지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는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어릴 때 증상이 발현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있기는 합니다. 아, 그러면은 가장 많이 찾는 연령대는 어떻게 돼요? 8살이 되는 초등학교 입학하는 요 시기쯤. 딱 이 시즌. 네. 그리고 또 이제 공부량이나 뭐 친구 관계나 약간 스트레스가 결합이 되기 시작하는 고학년쯤. 고학년이라 네. 하면 뭐 5, 6학년? 사춘기가 시작될 그렇죠. 초고학년쯤. 아니 저희 아이도 보니까 약간 새학기 시작되거나 환경이 바뀌었을 때 네. 평소와 다른 좀 행동을 약간 보여서 이제 좀 걱정을 하다가 아내는 또 찾아보고 네.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좀 제거해 주니까 괜찮아지는 것 같아서 아닌 것 같아서 또 내버려 두는데 네. 또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또 그런 증상이 나오는 것 같기도 좀 헷갈려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럼 이 초등학생들의 틱이나 ADHD의 정확한 증상은 뭐고 어느 증상부터는 그래도 좀 전문의를 찾아가는 게 네. 맞는 좋은지 건지. 좀 정의를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틱은 아까도 물어보셨는데 반복한다라는 특징이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반복한다고 또 전부 다 틱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하는 것 중에 우리 단순 습관도 있고 네. 또 강박적인 행동들도 있잖아요. 네. 냄새를 계속 맡거나. 네. 근데 틱은 그 두 가지랑 좀 다르게 행동 자체에서는 굉장히 부자연스럽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 부자연스러운 네. 게 포인트군요. 저는 반복이 포인트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은 이 행동을 왜 할까? 이런 부분들이 관찰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눈이 건조하면 이렇게 깜빡일 수는 있는데 네. 이렇게 질끈질끈 하는 거 왜 이러지? 눈이 그 정도로 안 좋은가? 아니면 또 다른 틱에 문제가 있는 건가? 네. 고민을 해볼 수 있고 또 아이들한테 흔하게 나타나는 부위가 이 고개 쪽인데 이렇게 고개를 갑자기 젖히거나 아, 맞아. 그거를 많이 한다고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돌리거나 네. 처음에 어머님들이 이제 머리카락이 눈에 걸리나 보다 머리도 잘라주시고 핀도 꽂아주시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고개를 이렇게 흔들거나 젖히는 맞아요. 경우가 많고요. 어. 또 소리 같은 경우도 비염이 생기면 누구나 이제 킁킁대거나 네. 이렇게 가다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이질감이 있는 소리로 조금 변화가 되고 빈도가 좀 잦아지면서 아이들이 이 정도가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강하게 가다듬거나 가다듬거나 킁킁대는 것 이상의 음절로 나타나는 소리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이 소리를 왜 하는 걸까 그런 어떤 부자연스러움이 관찰된다면 네. 틱일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죠. 그러면은 지금 갑자기 얘기를 또 해주시니까 네. 가끔 이제 저희 아이도 그렇게 이런 큰 소리를 낼 때가 있거든요. 네. 그거는 제가 이제 비염 환자로 평생을 알아왔고 킁킁도 그렇고. 제가 코 속이 굉장히 좁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비인후과를 같이 갔는데 코 모양이 저랑 똑같아서 의사 선생님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아내는 이게 자꾸 틱 증상이라고 하는데 왜냐면 그래서 너무 많이 반복해요, 네. 이걸. 저는 평생 이거 때문에 고통을 이제 받아왔던 사람이라 네. 저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매일 관찰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마다 코를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뚫리는 방법이 있는데 아침마다 어쨌든 이걸 계속 이 안에 있는 걸 다 노폐물을 빼주면 네. 그래서 그걸 했더니 킁킁을 안 거리더라고.
정말 답답할 때만 하는 거를 저는 느꼈는데 아는 자꾸 아니라고 해서. 아니 근데 어제 내가 같이 있었는데 어제 나랑 있으면서도 되게 1시간에 만약에 20번 이상을 하면은 그게 이제 뭐 당연히 오빠 말한 대로 코가 구조상 안 좋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 1시간에 20번 이상을 하면은 약간은 의심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거의 3분에 1번 정도잖아요. 네. 근데 이 빈도는 조금 애매하긴 해요. 아, 왜냐하면 그래요? 비염 환자도 3분에 1번 정도는 코를 킁킁댈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전민기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코를 안쪽 상태를 깨끗하게 만들어줬더니 현저히 줄고 네. 코 상태를 개선하니 더 이상 들리지 않더라라고 하면 아. 사실 코의 문제에 치중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는 해요. 아, 그래요? 이게 비염과 틱이 무자르듯이 여기는 비염이고 여기는 틱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네. 대신 이제 그것과 동반되는 다른 증상들이 있는지 틱이 의심되는 코를 찡긋거리거나 아. 근데 왜냐면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제 코 환경도 이제 워낙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에 네. 닿았을 때 틱은 여기서 조금 더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하다 하고 약간 고음을 좀 더 낸다든지 약간 코를 더 모양을 이렇게 찌그린다든지 네. 저는 그런 거가 보여야 틱이라고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가장 흔하게는 말씀하신 이 코를 찡긋하거나 눈을 깜빡이는 운동틱이 더 많은데 네. 한 약 80% 정도 친구들은 운동틱으로 시작을 해요. 아, 그렇게 뭔가 얼굴이나 이런 네. 걸 움직이는 걸 운동틱으로 먼저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육이 아. 움직이는 운동틱으로 시작을 하게 되고 네. 이제 발성기관의 움직임으로 넘어가기 시작하면 소리로 나타나잖아요. 네. 그걸 이제 음성틱이라고 하는데 어. 그것도 이제 코 쪽에서 나는 소리, 네. 목에서 나는 소리, 네. 횡격막에서 끌어올리듯 나오는 소리 아. 다 다르니까 네. 그 음성틱도 레벨이 있죠. 그러면 부모 사이에 이렇게 의견이 달라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렇게 두 분이 관찰할 때 같은 증상을 보면서도 서로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이 증상을 하는데 증상뿐만 아니라 아이의 컨디션은 어떠한가? 예를 들어서 새 학기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좀 혼란해 보이고 네. 짜증이 늘고 툭하면 눈물을 흘리고 있다. 그러면 이 새 학기 때 스트레스가 높겠구나 지금. 네. 그러면 아이와 대화를 해보거나 또 눈에 띄게 신호가 겨울방학과 다르게 3, 4월에 증폭이 된다. 네. 병원에 가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그러니까 아. 증상이 현저히 올라가는 것 그리고 아이 스스로 그 증상으로 해서 불편함을 느낀다. 네. 혹은 주변의 친구나 선생님이 뭔가 지적을 수업이 한다? 방해될 어. 정도라는 피드백을 받았다라고 하면 병원을 찾아보시는 게 좋은데 네. 약간의 증상 상승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특히 아이를 볼 때는 그냥 편안해 보이고 그렇다면은 사실 틱이 이 3, 4월에 잘 가라앉을 수 있으니까 그때는 또 지켜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게 참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운 게 네. 이거를 만약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다가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두려움이 사실은 가장 크고요. 왜냐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어릴 때라고 왜 없었겠어요. 아이들 뭐 다틱도 있고 뭐 강박도 있고 다 있었는데 우리 어릴 때는 워낙 병원을 안 가는 분위기였으니까 크면 다 좋아져 이렇게 하고 넘어왔던 것들이 지금은 정보가 너무 많고 그리고 또 적기에 제대로 치료를 잘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괜히 섣불리 건드렸다가 더 이게 심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그 고민 엄마들은 늘 하거든요. 네. 그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부모님이 어느 정도는 그 기준점을 잘 잡고 계신 게 중요한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증상 자체가 점점 강해지면 네. 아이 스스로 불편해지거든요. 아. 예를 들어서 고개를 콱콱 꺾으면 목이 너무 아프기 시작을 해요. 그 정도가 돼버리는구나.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다리를 점프를 하고 싶어서 몸을 들썩들썩 하게 되거든요. 이 친구는 수업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선생님의 수업을 잘 듣고 싶어도 네. 몸이 계속해서 움직이니까 이걸 멈춰야 되니까 진땀 흘리게 되거든요. 이 정도로 아이가 불편하다라면 빨리 치료를 서둘러야 되는 거고 네. 어릴 때야 친구들도 잘 모르지만 네. 뭐 한 3학년, 4학년쯤 넘어가면 야, 너 왜 그래? 그런 얘기를 듣겠구나. 그러면 아이는 순간적으로 경직이 되죠. 나는 이거 왜 그런지 설명할 수는 없는데 친구가 왜 물어보지?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했어 엄마라고 말할 때 어머님들 마음이 한번 무너져 내리세요. 그런 이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알려주셔야 되고 네. 기본적인 거는 엄마가 봤을 때 증상이 계속해서 상승기를 타고 있다. 네. 작년 3월보다 올해 3월은 뭔가 심상치 않다. 증상이 더 많아졌다. 새학기 간에도 비교가 필요하거든요. 네. 1학년 3월과 2학년 3월과 3학년 3월이 달라지고 있다. 이거는 점차 증상이 나빠지는 거구나 라고 판단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럴 땐 병원 가는 게 낫다는 거죠. 병원들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네. 어느 정도 아이를 잘 이해하는 게 치료나 관리에 상당히 중요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아이의 기질을 잘 파악을 하면 네. 불안도가 높은 기질일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친구들은 3월, 9월은 늘 틱이 나빠질 수 있는 시기예요. 그쵸. 근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를 들어 굉장히 대사가 떨어지고 면역이 저하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 친구는 꽃가루가 날리는 그런 비염 시즌에 틱이 나빠질 수 있고 또 학원이나 스케줄이 너무 빡빡해지는 오후, 밤 되면 증상이 나빠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아이가 지금 어떤 문제로 틱이 발생하는지 사실 그걸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관찰을 잘하고 그걸 약간 분석해야 되는군요.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해 줌으로 인해서 괜찮아지면 굳이 전문가를 안 찾아가 봐도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저 궁금한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저희 아이가 상승폭은 아닌데 점점 더 심해지진 않는데 아예 없다고는 말하기가 좀 어려운 게 예를 들면 제가 틱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게 한 7세 무렵부터였어요. 네. 이때부터 예를 들면은 어떤 시기에는 뭐 눈을 이렇게 깜빡거리는 걸 좀 자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스트레스를 좀 제거해주고 많이 놀아주고 이러면 또 금방 괜찮아져요. 그럼 저희는 또 이렇게 좀 마음을 놓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몇 개월 지나면 갑자기 코를 킁킁거린다든지 그래서 그걸 못하게 하면은 그게 괜찮아지면 다음에는 이제 뭐 약간 입 여기를 계속 만진다든지 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게 한 몇 개월 단위로 이게 바꿔가면서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제 눈에 그런 게 좀 많이 포착되면 스트레스를 좀 해소해 주려는 노력을 좀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디 여행을 간다든지 하면은 언제 그랬냐는데 그냥 또 괜찮아져서 오니까 네. 나는 얘가 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요거 스트레스 상황을 좀 제거해 줘야겠구나.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가 맞는지는 사실 저희 둘 다 모르니까. 이 방법을 단기적으로 쓰시는 건 찬성. 근데 만약 이 방법을 계속해서 앞으로 쓰신다면 그건 좋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을 거예요. 아 그래요? 개선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틱은 이제 운동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심리 질환이 아니라 운동 질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몸에서 조절하려면 뇌에서 기어와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뇌 기저핵이라는 운동 조절 핵이 있는데 얘네들의 기능이 괜찮으면 사실 운동을 하면서도 억제하고 조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올림픽 선수들 운동을 보면은 군더더기가 없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운동에서 해야 되는 것과 억제해야 되는 걸 굉장히 절묘하게 잘하죠. 조절 예. 잘하는 건데 근데 이 브레이크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운동에서 뭔가 엉성함이 나타나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이 이제 운동량이 부족하다라는 특징이 있고 틱에서는 네. 그리고 운동 기저익을 하나하나 분석해서 검사를 해보면 뭔가 불분명하고 섬세하지 않고 운동을 대충 쓰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포착이 돼요.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틱을 대처를 하실 때는 네. 1번은 운동량을 늘려야 돼요. 운동량. 네. 예. 그래서 기저핵을 운동을 학습하는 그런 영역이자 운동을 조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적어도 하루에 30분씩 걷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5분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렇죠. 현대인들 아이들 네. 특히 그렇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너무 줄어든 게 아이들에게 약점으로 작용이 되고 있다. 두 번째는 그 운동을 조절하는 기저핵 바로 영역에 네. 변형계라는 감정뇌가 싸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정과 운동은 분리가 안 되잖아요. 네. 근데 특히나 이게 압력을 많이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기질적으로 예민하거나 네. 불안한 친구들. 그런데 우리 어른도 쾅 소리 나면 얼어붙는 것처럼 네. 이렇게 감정이 운동을 억제하는 상황들이 오게 되면 새학기라든지 발표를 한다든지 그쵸. 부모님께 꾸중을 들을 때는 틱이 더 나빠질 수 있죠. 근데 이걸 유일한 틱이 일어나는 어떤 기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스트레스를 줄여주면 네. 결국 아이는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지잖아요. 스트레스 상황 스스로 이겨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아이의 그릇을 크게 만들 것이냐 자꾸 덜어줄 것이냐인데 아이는 성장하는 만큼 그릇이 커진다면
다가오는 스트레스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네. 조금만 차오를 것 같으면 덜어주고 덜어주고 아. 이러다 보면 결국 엄마 의존형 아이가 되고 네. 친구가 주는 그리고 학습이 주는 압력을 이겨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스트레스를 자꾸 덜어주는 방식으로만 하다 보면 아이가 굉장히 좀 예민해지겠죠. 그러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 한 몇 년은 지나왔지만 지금이라도 좀 가서 검진을 받아보고 치료 방법을 찾으면은 이게 말씀하신 대로 좀 그런 것들이 좋아지나요? 당연히 좋아지고 그리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신호들은 네. 만약에 틱이라고 하더라도 네. 단순 틱에 해당이 돼요. 아. 그러니까 한 근육, 한 관절 안에 머무르는 네. 대표적으로 눈을 깜빡이거나 네. 얼굴을 찡긋하거나 코를 킁킁대는 이런 틱은 네. 단순 음성 틱, 단순 운동 틱이라고 하는데 네. 이제 다관절로 여러 근육들이 복잡한 운동을 하게 되는 복합 운동 틱, 아. 복합 음성 틱이 되면 이제 점차 증가하게 되죠. 강도나 빈도가. 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신호들은 사실 틱이라고 하더라도 아주 초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네. 치료가 어려운 건 아니고 또 틱이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아닐 저는 좀 수도 조심스러운 있고. 게 저희처럼 아마 집에서도 누구는 맞다 아니다 하는 집이 전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증상이 크지 않아서. 근데 굳이 이걸 아이를 데리고 가서 틱 검사를 받으면 얘가 그걸 모르던 걸 맞아. 인지하니까 저는 그거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맞는데 왜 아니냐고 하느냐 이게 약간 계속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라고 하니까 저도 갑자기 그게 문제인 것처럼 보여서 좀 괴롭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비슷한 말씀들 많이 하세요. 네. 그리고 어머님들의 인계점과 아버님들의 네. 인계점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은 눈만 깜빡여도 가슴이 철렁하는데 맞아요. 진짜 그렇다니까. 아버님들은 고개 한번 꺾기 시작하면 큰일 났다라고 인식을 하세요. 약간 말씀하신 대로 복합적으로 가고 나면 그때 이제 아빠들은 네. 인지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틱 치료를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라고 하면 네. 제가 말씀드린 아이가 불편한가요? 아이가 불편한가요? 네. 그럼 아이한테 먼저 물어봐요. 너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다든지 혹은 뭐 너가 그렇게 코를 계속 그렇게 하는 거에 있어서 너가 불편하진 않아, 너가 고치고 싶진 않아라고 물어봐야 되나요? 아이와 대화에서 네. 어떤 틱이라는 단어가 등장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네. 다만 이제 아이가 스스로 표현할 때 목이 너무 아프다 엄마. 그리고 눈이 요즘은 제대로 뭘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눈이 자꾸 시선이 돌아가고 여기 너무 간질간질해 이렇게 표현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 정도 표현할 때는 사실 한 3학년, 4학년 넘어갈 때쯤이고 네. 강도가 세질 때쯤이라 그렇네요. 이럴 때는 진료를 꼭 받아보는 게 좋고 네. 근데 우리 아이는 뭐라고 하냐면 자긴 코가 막혀서 답답해서 킁킁거린다고 저한테 네. 얘기를 했거든요. 네, 사실 이때는 비염에 대한 전체적인 관리와 치료를 우선적으로 좀 권유를 해보고, 드리고 네. 그리고 그 비염 치료라는 게 사실 예를 들어 비염약만 먹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 전체적인 식단에 대한 생활이나 관리, 뭐, 생활 맞아요.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니까 그런 비강의 상태를 충분히 개선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데도 계속 코를 킁킁대네 하면 이건 이제 틱의 영역일 가능성이 크죠. 아주 예전부터 저는 저의 아이를 계속 관찰하니까 어쩔 때는 이런 걸로 어쩔 때는 뭐 이 소리로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반복되는 거는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는 거죠. 네. 지금은 킁킁거림이지만 아까 이렇게 손으로 네. 이 꼬리를 만지는 건 틱은 아닐 거예요. 그래요. 네, 그 동작에서 부자연스럽다가 있느냐? 계속 반복돼도요.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강박이 있어요. 그럼 약간 강박에 가까운 건가? 네, 뭐 냄새를 맡거나 네, 맞아. 피가 그런 것도 나도록 있어요. 긁거나 손톱 물어뜯거나 어떤 특정 행동이 이제 사고와 행동이 결합이 되면서 나타나는 패턴이고 네. 틱은 약간 감각과 행동이 결합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뭔가 꽉 조이고 답답하고 불편하다 이런 걸 이제 전조충동 감각이라 그러는데 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풀잖아요. 네. 근데 그게 풀려야 되는데 계속해서 조이고 답답하면 아이 입장에서는 계속 목을 가다듬는 수밖에 없고 더 세게 가다듬는 수밖에 없으니까 틱이 일어나는 상황 중에서 어머니 아버님 판단은 잘 하셔야 되는데 네. 반복되니까 꼭 틱을 점검해봐야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증상이 아이를 힘들게 하거나 점차 높아지거나 생활에 불편함을 주고 있고 피드백을 받고 있고 이렇다면은 진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아마 그런데. 뭐 선생님들이나 네. 이런 분들은 또 아이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이상 증상이 있으면 요즘엔 다 부모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는데 저희처럼 계속 다툰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냥 그게 근데, 차라리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가면은 어떤 검사를 해요? 이게 진단이 정확히 나와요? 네. 틱이라는? 틱을 진단하는 건 사실 육안적 관찰이에요. 그게 이게 애매하다. 근데 틱을 그러면 검사를 한다면 진단을 위한 검사는 아니에요. 아이가 왜 틱을 하는지 그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한 검사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의 심리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서 검사하는 방법이나 정량한 뇌파라고 해서 이제 아이 뇌파를 찍었을 때 이 네. 나이의 표준 뇌파 비교해보니 불안, 예민, 피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수준을 차지하고 있느냐. 네. 그리고 HRV 자율신경 스트레스 네. 검사 그리고 체형적인 부분도 틱에 영향을 주거든요. 체형이요? 자세. 아, 자세. 네. 어떻게 하면은 어떻게 영향을 줘요? 보통 이제 고개 틱이 있는 아이들은 네. 대부분 그 틱이 일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과 고개 문제가 결합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경추, 네. 뭐 척추, 자세가 무너져 있고 아. 여기에서 통증과 신경 압박이 생기면서 아이의 그 불편하다는 느낌이 아, 계속 오는구나. 틱의 불편함이랑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왜 하필 고개 틱이 생겼을까를 본다면 자세 쪽에 문제가 있는 네, 경우가 있군요. 자세 문제가 거의 다 99%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예를 들어서 배를 자꾸 꿀렁여 그러면 소화기에 가스가 차 있거나 허리 쪽 신경 압박이 있진 않은지 어깨를 들썩이거나 목을 꺾고 있으면 위쪽에 경추, 목이나 어깨나 구부정한 등 거북목 이런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을 꼭 해야 돼요. 근데 선생님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정보는 확실한데 너무 제가 피곤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요즘은 맞아 정보가 너무 이게 많다 보니까 제가 머릿속에 이 정보의 과부하로 인해서 그냥 넘어가도 될 일들을 자꾸 제가 저러는 게 지금 경추와 척추가 불편해서 와 그럼 또 병원 가야 되고 이것도 교정해도 저는 솔직히 이게 좀 부모로서 굉장히 힘든 포인트예요. 사실 지금 저에게 설명을 주셨던 그 자녀분의 증상이라면 저는 굳이 꼭 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보진 않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것과 별개로 새학기에 적응을 잘 못하고 있고 아예 표정이 많이 어두워져 있고 갈수록 피로감이 높아지면서 전보다는 계속해서 증상이 안 좋아진다. 나빠진다라고 이해했어요. 하면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네, 병원을 가보는 게 좋고 네. 사실은 지금 이 정도의 단순 틱인가 아닌가를 고민하는 분들보다는 네. 복합 틱이 너무 심해서 이 아이가 맞아요. 과연 수업을 들을 수 있을까 하는 정도의 부모님들이 훨씬 많으시죠. 이 영상을 보면서 고민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실 텐데 맞아. 이 친구들은 수업을 과연 듣는 게 나을까요? 조퇴를 해야 될까요?가 질문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많죠. 사실 틱의 유병률을 분석한 연구를 살펴보면 뭐 1, 2%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이제 대치동에 이제 사니까 엘리베이터 딱 타면 그 엘리베이터에 한 명씩은 보여요. 그 정도예요? 네, 그 정도로 좀 흔합니다. 근데 공부를 너무 많이 시키면 그러는 거예요, 그럴 선생님? 수도 있지. 스트레스를 너무 과하게 받으니까. 아니, 대치동에서 많이 보신다고 하니까. 네, 공부량과 절대적으로 관련이 있느냐 아니냐가 사실 공부가 늘면 활동량이 줄잖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압력은 늘 거고 네. 그리고 공부가 대단히 즐겁고 뭐 재밌고 그건 아니니까. 이런 건 아니라 아이들이 대부분은 뭔가를 감내하고 고생하면서 이겨내 가는데 이게 굉장히 높은 심리적 압력으로 작용하는 친구들이라면 학습 또한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틱이 있으니까 학원을 끊고 숙제를 줄여라 이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래요? 네. 크게 도움은 안 돼요? 만약에 이 아이가 누가 봐도 10살이 할 수 없는 수준의 숙제를 하고 있고 너무 늦게 자고 있고 매번 학원에서 치는 시험에 내가 등락이 결정되는 거에 대단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런 경우라면은 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단순히 틱이 있으니까 학원 끊어야지라고 가다 보면은 그 아이의 학습도 어쨌든 계속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해야 되는 건데. 네, 근데 이 친구가 분명히 나는 성취감을 느끼고 있고 선생님이랑 관계가 너무 좋고 학원 가서 친구들 만나는 게 내 삶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인데
증상이 있으니까 오늘 끊어버려. 아이랑 상의하지 않고. 그러면 이건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간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로 좀 증상이 나타날 강한 때. 아이들은 어떤 치료법이 있고 그게 완치가 가능한지 궁금하네요. 이게 병원마다 사실 치료의 컨셉이 다 다르기는 한데 네. 저의 기준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아이의 운동 지표들을 분석을 해요. 운동 지표요? 네. 거의 안 하지 그게 않겠어요? 뭐예요? 대치동에서 중고등학교 다니면? 아, 그렇죠. 근데 아. 이제 어릴 때부터 발달 지표상 걷기는 잘 하고 있는지, 그 시기에 네. 대근육 발달 잘 그렇죠. 됐는지, 소근육 발달 잘 소근육은 됐는지. 잘 발달이 네. 되어 있는지, 걷기 할 때 팔을 흔들지 않고 네. 그냥 뒤뚱거리면서 걷는 친구도 있고, 허리 신경 압박으로 해서 비대칭성 보행을 하는 친구들도 와. 있거든요. 네. 디테일하게 보시는구나. 네. 네. 그래서 운동 지표들 분석해서 매일의 운동이 필요한 부분들을 티칭을 드리고 정서적인 부분에선 기질을 확인을 해요. 네. 그러니까 불안도가 높다면 불안을 낮춰주는 한약이나 심리 상담 기법, 또 그 불안 뇌파를 조절하는 뇌파 훈련들을 진행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척추신경 압박이 너무 많아서 네. 이 친구는 구조적 문제가 기능적인 것까지 연결이 돼 있어서 호흡도 짧아지고 허리 신경 눌려서 다리 힘도 빠지고 있다. 이러면 네. 척추 교정도 해야죠. 어. 그러니까 이게 틱 치료가 사실은 A라는 방법 하나로 다 커버가 되면 너무 좋은데 복합적이죠. 뇌에서도 굉장히 넓어요. 이 기저액을 싸고 뇌에서 위아래로 다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운동이 부족한 게 메인인 친구, 정서적인 압력과 긴장이 너무 높게 느껴서 그게 메인인 친구, 또 자세가 나쁘고 호흡이 나빠지고 전체적인 자율신경의 불안정에서 나타나는 친구, 네. 이런 아이들마다 분류를 해보면 다 다르니까. 다 다르니까 치료가 한 가지가 왕도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그 아이는 어떤 문제로 이런 틱이 생겼느냐를 분석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절대 요인이 뭔지를 분석을 하시는데 그동안 데이터를 수집해 보셨을 때 어떤 요인 때문에 이 틱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가요? 거의 한 80% 정도는 두 가지가 메인 요인이 되거든요. 네. 운동지표 부족과 그리고 정서적인 면, 기질적인 면이 작용하는 스트레스. 이 두 가지가 기저의 기능을 떨어뜨리면서 틱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그 이외에도 보조적인 걸로 척추의 문제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가지 네. 문제들, 그리고 대사 저하, 너무 피곤하고 지쳐있는 아이들, 그리고 이제 비염과 틱이 물려있는 친구들은 소장부터 점막, 비강, 이런 알레르기, 이런 전체적인 컨디션이 다 떨어져 있는데 그래서 먹는 것부터 다 바꿔야 되고 라이프 패턴 다 바꿔야 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와, 근데 이거 결국 그러면 부모 노력이잖아, 그치? 근데 와. 이게 치료가 어떤 면에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네. 아이가 같이 움직여야 돼요.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네. 자세 똑바로 해 하면 자세 펴는 친구 아무도 없잖아요. 네. 근데 자세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아이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나빠지는 부분들이나 왜 이걸 바르게 해야 되는지, 왜 음식을 밀가루 음식 주일회로 좀 줄여줘야 되는지, 엄마랑 나가서 왜 20분씩 걸어야 되는지, 네. 이런 것들이 자기 동기화가 돼야 되거든요. 공부랑 똑같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틱이 그냥 좋아진다가 지금 아이 그대로 모습에서 틱만 따듯이 개선된다 이런 게 아니라 네. 아이가 좀 자세도 반듯해지고 전반적으로 좋아지는 거구나. 감정도 좀 여유가 생기고 네. 그리고 피로감도 좀 줄고 비염도 덜해지면서 그럴 때야 비로소 틱도 줄고 재발하지 않는 상황들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거는 결국 그러니까 생활 습관부터 모든 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바꿔야지만 네. 아이와 부모가 함께 노력하고 바꿔야지만 좋아지는 건데 지금 희망과 좌절을 저는 동시에 느꼈어요. 왜냐? 쉽지 않겠다 개선 진짜. 가능하다. 네. 그러나 이걸 그걸 못 하려면 하겠거든. 정말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 생활 습관 중에 그러면은 아까 보니까 막 음식 조절 같은 것도 그러면은 다 기본적으로 해야 그럴 수밖에 되겠네요. 없겠네. 어느 정도는 소화기에 가스가 차고 염증이 생긴 친구들은 네. 신경세포도 예민해져요. 그렇구나. 네, 이 뇌와 장에 관련된 연구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잖아요. 밀접성이 엄청 네, 많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먹는 게 나쁘고 가스가 차고 염증이 생기면 이게 다 뇌의 염증을 불러일으켜요. 저는 똥 찬 날은 무조건 예민하거든요. 하가 버럭나요, 진짜로. 자주 차잖아요, 그쵸? 네, 저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동의합니다. 네. 오. 그리고 사실 이 내용이 이제 계속해서 증상이 재발하는 분들은 네. 그러니까 이 틱은 치료도 중요하지만 재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렇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증상이 줄어서 어머님들이 이제 끝났어라고 보는데 끝난 건 보통 없어. 거기다 마음을 네. 놓거든요. 끝난 건 없어. 내가 보통 봤을 모든 때. 증상이 아이들 보면서 저도 네. 딱 거기서 이제
관심을 딱 네. 끄는 순간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완치라는 단어보다는 관리라는 단어가 어울리고 평생 관리. 사실 그 관리도 평생이라기보다는 네. 틱이라는 관점에서 놓고 보면 네. 특히 어린이 때가 중요해요. 아. 적어도 한 중학교 1, 2학년 넘어가는 그 순간이 지나가면 네. 안정적인 관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틱이 재발하지 않는 고등학생 성인으로 갈 텐데 요때 못 잡으면. 이 기저핵이라는 것도 운동이 계속 발달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놀이터 놀렸더니 사라져요. 이런 친구들은 가벼운 틱이고 네, 네. 운동량만 조금 개선해도 사라지는 틱이라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는데 네. 매월 3월마다 계속 이게 반복이 되고 심해지고. 심하고 네, 네. 더 심해지고 이렇다- 주변에서도 애 한번 병원 데려가봐라 이 정도 네. 소리까지 나오잖아요. 네,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인 검사를 통해서 아이에게 보완해줘야 될 것들을 잘 찾아야죠. 그렇네. 중학교 1학년, 2학년 가기 전까지는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신 네. 대로 그러면 이제 좀 같이 모두가 노력을 해야겠네요. 네. 이게 근데 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사실 저희 때 생각해보면 아침에 나가서 밖에서 놀다 해지면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해줘도 안 들어갔죠. 그죠? 엄마가 찾으러 다니고. 공부도 지금처럼 그렇죠. 그렇게 프레셔 심하지 않았어요. 네. 저희 때는. 그 모든 환경이 생각해보면 아이들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이 되게 되어 있고 특히 틱의 관점에서 보면 운동량이 부족하다, 심리적인 압력이 높아졌다 이건 대놓고 틱이 나빠지는 상황들로 가는 건데 네. 지금 아이들이 사실 학습에 많이 치중이 되다 보니 틱이 나빠지는 그 방향대로 좀 가고 있는 경우들이 많고 없는 틱도 생기게 지금 생겼어요, 선생님. 네. 교육이. 맞아요. 그래서 네. 요즘 아이들이 참 이런 환경적인 요소를 뭐 개인이 바꿀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그렇죠. 그 세밀한 신호들, 아이가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적인 영역들을 특히나 부모님이 캐치를 잘 하셔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아이가 감정에서 압력을 받아도 표현하고 있다면 오히려 안정적인 건데 괜찮은. 그게 드러나면은, 네. 근데 어. 표현을 부모님에게조차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눌러놓고 그래요? 불편하고 답답하고 아이로 인해 친구로 인해서 압력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이 엄마면 아무도 몰라. 한 해가 끝날 때쯤 조심스럽게 말을 해. 이럴 때 이제 아이는 1년 동안 받았던 압력이 엄청나게 높았던 거죠. 그러니까 친구 내용이 주로 등장하는 아이도 있고 네. 학습 내용이 그쵸. 정서적인 면에서 등장하는 친구도 있고 동생 내용이 주로 등장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럴 것 같아. 동생에 대한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겠지. 특히 뭐 어릴 때일수록 동생과 그쵸. 가정 내 압력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타나게 되고 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쯤 되면 이제 친구들과 이런 또래 관계. 집단 관계, 인정 욕구가 완성되지 않았을 때 스트레스, 네. 배척당할 때 그 불안감과 분노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되게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뭐 정서적인 부분도 부모님이 이제 처음부터 한번 앉아봐 얘기해보자 무슨 일이야 이러면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너무 부담스럽게 당연히 안 여기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모님도 레벨을 처음에는 재미있는 얘기, 누가 좋아? 뭐 하고 놀았어? 너 쉬는 시간 뭐 해?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서 우리 연인이 친해지듯이 네. 아이와도 단계를 높여가면서 대화를 나누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완전히 좋은 팁을 얻은 게 네. 심한 상황, 아까 말한 대로 병원을 가야 될 상황이 아니면 어느 정도는 아이에게 맡겨야겠다. 저는 오늘 더 확신을 얻었어요. 왜냐면 저희도 어릴 때 우리는 아주 그 폭력의 시대에 살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 들어가서 어떤 야만의 반에 시절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반에 누가 있느냐부터 저는 스트레스였어요. 왜냐? 우리 그때 병원을 갔어야죠, 유명한 정민기 씨. 친구들 괴롭히는 애가 우리 반에 있다. 이거는 1년간 제가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연구해야 되는. 근데 이거를 뭐 부모가 다 일일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아이에게 정말 치명적으로 이게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면 저는 아이 스스로가 어느 정도는 좀 이겨내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봤을 때는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해주셨던 그런 말씀들을 네. 잘 상기하면서 네, 한번 판단을 어디부터 직접. 부모가 개입할지에 대해서는 좀 부모들끼리는 좀 그 선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주변에서 저도 보면은 틱 때문에 약을 먹고 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그래요? 많아요? 꽤 있어요. 진짜 요즘 많아요. 근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변화 추이를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아이들마다 조금씩 이상한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애들이. 네. 근데 그게
점점 심해져서 뭐 운동틱에서 음성으로 복합적으로 간다든지 이제 그럴 때는 보통 다 약을 좀 먹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약을 먹음으로써 인해서 틱의 어떤 그런 운동적인 반응들이 줄어드는 건 있겠지만 부작용도 좀 있죠. 이런 건 어때요? 약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약이 딱 복용했을 때 잘 듣는 친구들도 있고요. 네. 약을 먹이고 증량하고 끝까지도 가봤는데 네. 효과가 없는 친구들도 있어요. 아, 약이 다 똑같은 건 아니죠? 대부분은 틱에 쓰는 약은 종류가 좀 정해져 있는데 아, 그래요? 사실 뭐 대표적으로 아빌리파이를 쓰는데 네. 이 약은 뭐 틱 때문에 만들어진 약이 아니라 네. 조현병에 쓰는 약이기는 해요. 근데 음. 그 도파민이라는 걸 이제 뇌에서 작용을 기저에서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컨셉으로 약을 네. 먹이는 건데 약간 신경회로가 굉장히 다른 부위랑 밀접하게 연관된 여러 회로들을 가지고 네. 있는데 도파민이란 물질 하나 조절로 틱이 다 해결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할 그거네요. 수도 있구나. 그리고 이 약이 도파민의 순 기능들이 좀 사라진다라는 부작용이 있어요. 아, 그치. 좋은 도파민도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의욕이나 동기나 아, 그쵸. 활력이나 보상 같은 것들 중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었을 때 안 맞는 아이들 특징이 그냥 누워 있어요. 다 무기력해지는 가라앉아 거예요? 있고 무기력하고. 그래서 항정신성 약품이라는 이 약을 먹을 때는 늘 이제 의사 선생님과 상의도 하고 신중하게. 예,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도 잘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 약을 딱 복용했을 때 장점, 도움보다는 뭔가 부작용이 큰 친구라면 네. 이제 그런 약물 의존이 아닌 다른 예, 방법으로. 관리와 전체적인 수준들을 뇌의 기능이나 아이를 바라보면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틱이니까 틱을 바라보고 접근을 하시는데 아, 그렇네. 아이를 놓치면 가장 중요한 걸 놓치는 걸 수 있습니다. 아. 일시적으로 잠자울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르는 또 부작용들이 후폭풍들이 있군요. 네, 이게 좀 과한 비일 수 있지만 손을 계속 올린다고 몸하고 손을 묶어놓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들리기도 하네요. 이렇게 증상을 억제하는 네. 쪽에 치중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좀 중요한 포인트를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 네. 원인이 무엇인지를 좀 세세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또 갑자기 제가 또 불현듯 놀라운 생각이 저는 자꾸 게임 때문에 이게 더 심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도 진짜 야 핸드폰 게임은 우리 시키지 말자 둘 다 합의를 봐요. 약속을 하다가도 한 몇 개월은 잘 지켜지다가 어느 날은 또 얘가 너무 하고 싶어 하거나 친구들이 옆에서 하는 걸 보면은 또 그냥 아 그래 뭐 이번에 한번 해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또 갑자기 한두 달 하면은 이게 또 약간 다른 계속 게. 이게 들썩들썩 너무 심해지는 그렇지.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게임이라는 건 요즘 아이들한테는 제가 느끼기엔 필수 요소거든요. 네. 안 할 수는 없는 네. 거여서 아예 제거하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까지 가기 전에 좀 절제하는 걸 가르치는 게 어떨까라긴 하는데 이게 사실 되게 이몽이긴 해요. 어려워요. 네. 어려운 문제예요. 네. 네. 그럼요. 그 아이와 이런 방법을 1년간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형태인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아. 그러니까 일주일이라면 절대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네. 이 문화잖아요. 아이들이 노는 문화고. 근데 그 문화를 살려줘야겠지만 좀 주의 사항들도 있어요. 어떤 것들이 네, 필요해요? 만약에 이제 게임을 할 때 항상 틱이 좀 나빠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네, 네. 그런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잘 보셔야 되는 건 게임이 주는 자극이 너무 과하진 않은지.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아이는 10살인데 15살 게임을 하면서 네. 뭐 피가 터지는 전투 게임 칼 총이 아이고. 등장하고 있고 좀비가 등장하고 너무 하면서도 신나고 흥분은 되지만 네. 그 자극의 강도가 너무 강렬해서 결국에는 뇌의 영향은 자극 곱하기 빈도거든요. 네. 자극이 너무 세니까 그렇지 자극 곱하기. 결국에는 이 게임을 하고 나면은 끝나고도 머릿속에서 그 총알이 날아다니면 이 아이에게 굉장히 강렬한 자극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정도 자극은 틱을 나쁘게 만들 수 있고 또 하나는 자극은 무난했지만 하루에 3시간씩 한다. 네. 4시간씩 한다. 네. 그럼 자세도 무너지고 그쵸. 다른 것들을 또 뺏기게 되니까 네. 결국에는 시간과 종류라는 부분에서 부모님 기준이 없다면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 맞는 적절한 수준의 게임인 건지 네.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전투보다는 네. 뭐 좀 마인크래프트처럼 좀 네. 집을 짓고 동물의 숲이나 네. 닌텐도 좀 뭐 이렇게 좀 몸으로 좀 하고 네. 아니면 뭐 스포츠 게임을 좀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부모님이 하루에 20분이야. 우리 기준 20분이니까 요걸 딱 지켜나가자. 그리고 아이가 20분 때 스스로 끝낼 수 있는 조절력을 키워야 돼요. 네. 만약에 오늘 25분, 30분 넘어간데 스스로 못 끈다. 그럼 부모님이 반응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일은 10분 사라진다. 그쵸. 이틀 더 그러면 너 아예 사라져. 잘해. 그 기준을 일관되게 보여주셔야 네. 아이에게도 메시지가 될 텐데. 그쵸. 부모가 이리저리 바뀌면. 어떤 날은 1시간 했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다가 어떤 날은 이제 21분 되자마자 소리 지르고 화내시면 그게 우리입니다. 네. 그게 참 걱정이에요. 저희도 그러고 싶진 않은데 잘 안 되거든요. 네,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이에게 이 부모님의 기준이 일관되고 단단하다라는 그 메시지는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학기 초나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책도 있지만 사실 ADHD 이것도 요즘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저는 뭐예요? 무슨 아니, 자, 차이예요? 그래. 이거 하기 전에 아빠로서 있잖아요. 네. 없는 병도 만드는 사회 같은 거야. ADHD가 갑자기 등장을 하면은 생전 옆에 ADHD를 본 적도 없는데 다 ADHD래. 근데 그거에 가장 큰 혜택을 보셨잖아요. 아니, 이주신경성 실시. 그래서 이거 정확히 좀 내려주시면 좋겠는 게 너무 과잉으로 사회가 흘러가는 걸 저는 여러 번 봤어요. 네.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뭐 병도 유행처럼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여기로 싹 쏠려가고. 네. 전 이런 거에 대한 좀 반감이 있는 사람이라 이게 정확하게 좀 짚어주셔야 됩니다. ADHD를 바라볼 때 지금 딱 전민기 씨처럼 말씀하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 진단을 살펴보면 네. 부주의성 9가지 항목과 과잉행동 충동성 9가지 항목 중에서 네. 6가지씩 이상이 체크가 되면 ADHD 진단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자가 진단인 거죠. 이거는. 관찰평가입니다. 관찰평가예요. 스스로가 아닌 부모님이 평가했을 때 6가지 이상 나왔어. 근데 학교의 선생님도 6가지 이상 나왔어. 근데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 봤더니 6가지 이상이네. 그래서 서로 다른 관점에서 두 군데 이상이 이 기준선을 넘어간다라고 하면 ADHD 진단이 가능해요. 그 표를 뭐 인터넷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정신진단 통계 편람에서 정확하게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예로 한 몇 가지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네. 네. 종종 학업과 같은 활동에서 부주의한 실수를 저지른다. 이게 약간 주관적이네. 좀. 부주의한 실수? 종종 과제를 하거나 놀이를 할 때 지속적인 주의 집중을 할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경청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지시 완수를 하지 못하고 작업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 과제를 체계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지속적인 노력을 요구하는 과제에 참여하기를 기피한다. 이건 약간 저학년 아이들은 다 속하는 교육층이에요. 1, 2학년들은. 그렇죠. 거기에 남자아이들. 그래서 아이의 나이에 맞는 상황인가 아닌가도 사실은 고려해야 그래야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리고 이런 필요한 물건들, 네. 연필이나 책, 지갑 같은 걸 자주 잃어버린다. 그리고 외부 자극에 의해서 쉽게 산만해진다. 일상적인 활동을 잊어버린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거든요. 저는 아이가 아니라 우리 정민여 씨가. 나 아니야. 왜? 아니, 물론 그런 면도 있겠죠. 근데 네. 제가 지금 말씀해 주신 걸로만 봤을 때는 9가지 중에 6가지씩에 해당하진 않는 것 같아요. 맞네요. 저는. 그러면 사실 일상생활이 너무 제가 불편하죠. 농담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그 AD라고 하면 네. attention deficit 그 부주의성 형태가 있고 그다음에 또 다른 9가지는 과잉 행동이나 충동적인 것에 해당되는 9가지 기준이 있어요. 이 9가지 중에 6가지 넣으면 이제 과잉 행동 혹은 네. 충동적인 형의 ADHD에 해당이 된다라고. 둘 다를 갖고 있기도 해요. 2가지 다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야, 이거 근데 제가 그냥 느낌인데 틱이랑 치료법이 굉장히 유사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2가지가 각각 따로따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기는 하죠. 왜냐하면 ADHD에서 주로 뇌에서 잘 봐야 되는 부분은 이마 앞쪽에 전전두엽이라는 부분인데 여기는 우리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20살 이후까지 계속 성장하는 뇌에 해당이 되고 근데 이제 틱은 기저핵이라 해서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핵인데 근데 이 전두엽과 기저핵은 서로 상호 교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로가 나빠진 친구가 틱과 ADHD가 동시에 있는 친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근데 이 전두엽이 5살 당연히 어리고 판단 못하고 계획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10살이
10살이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마치 키가 130 정도가 초등학교 3학년 키잖아 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이 정도의 계획과 실행과 판단을 못해? 라고 한다면 네. 그건 이제 130보다 현저히 작게 성장하는 것처럼 전두엽의 성숙 속도가 너무 느리니까 3학년인데 수업 시간에 뛰쳐나간단 말이야? 이거는 그러면 보통 한 10세 전후로 해서 좀 많이 판단이 되겠네요. 그전엔 너무 어리니까. 보통 이제 딱 문단이 되는 3학년쯤 그러니까. 3학년. ADHD에 관련된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때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거를 선생님이나 부모나 의사가 봤을 때 6가지 이상씩이 만약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전전두엽 이런 거를 찍어봤는데 또래 아이들보다 여기가 뭐 자라지 못하거나 활성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ADHD 진단이 내려지는 거고 이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진단의 기준 자체가 네. 좀 애매모호하고 관찰평가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할 수 있는 그쵸. 주관적 요소가 개입이 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검사들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종합주의력 검사나 정밀주의력 검사처럼 네. 이제 뭔가 과제를 주고 이걸 얼마나 주의력 있게 처리하느냐 이런 검사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네. 또 아까 말씀드린 정량한 뇌파 검사를 찍어보면 네. 전형적인 ADHD 패턴의 뇌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게 딱 있어요? 네. 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3학년쯤에 ADHD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친구들은 거의 부주의형 네. 상태이고 7살, 8살 때부터 얘는 ADHD 같아요 라고 선생님들이 넌지시 힌트를 주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잉행동이나 충동성. 그게 또 그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수업에 다 같이 네. 선생님이 같은 메시지를 줬는데 분명히 앉아서 수업을 듣자라고 할 때 혼자 뛰쳐나가고 있으면 이 수업이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과잉행동이나 과잉성. 충동적인 경우는 부모님도 좀 빠르게 캐치를 하는 편이에요. 그치. 너무 눈에 띄는 행동을 하니까. 과잉행동이 없는데 예전에 이제 ADD, 조용한 ADHD라고 불렀던 이 부주의형 ADHD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학습 효율은 안 나오지? 여기서부터 이제 부모님의 고민이 시작이 돼요. 아이가 그러고 보니까 집중을 잘 못하는 것 같고 30대 1에 학교 선생님은 별 말씀 안 하셨는데 가해 선생님이 조금 집중력이 많이 약한 것 같아요 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했다. 약간 1대1로 했을 때 느낄 수 있을 네. 정도의 이건 좀 더 세밀하게 봐야지 관찰력이네. 보이는 그런 왜냐면 정도구나. 30대 1에서는 선생님들이 부주의형 ADHD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아이는 나름 뭔가 가만히 있는데, 있고 앉아있고 그런데 이 부주의형 ADHD 아이들의 특징의 뇌파는 TBR이라고 해서 네. 세타, 멍하고 졸린 뇌파와 베타, 몰입하고 집중하고 타겟을 외부에 놓는 뇌파의 비율이 깨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집중해야 되는 뇌파는 힘이 약하고 네. 공상하고 졸리고 멍 때리는 뇌파가 강하니까 혼자서 생각이 돌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타겟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요. 그니까 더 티가 안 나겠네. 그래서 선생님은 잘 앉아있는데 라고 표현을 하시고 그러면 어떤 게 더 치료가 힘들어요? 과잉 어릴 때도 발견되는 거랑 이렇게 사실 어떤 한쪽이 치료가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어려움을 겪는 포인트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네, 왜냐하면 과잉행동과 충동적인 행동이 좀 지나칠 경우는 보통은 이제 유치원 때부터 문제 행동을 하는 친구라는 낙인이 좀 찍혀요. 그래. 그것 때문에 또 네. 사회성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로 또 네. 힘든 점들이 나타나니까. 네, 보통은 이제 선생님의 지적이 반복이 되고 아이들은 그 아이가 수업 방해하고 분위기를 깨트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런 상호적인 교류도 잘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조금씩 기피하기도 하고 관계 형성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 네. 그리고 스스로도 계속 행동을 지적받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위축될 것 예, 같아요. 위축되기도 하고 나는 원래 그런 거야 라는 문제인식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과잉행동과 충동적인 모델이 있는 친구는 사실 유치원 때 이제 선생님들의 피드백이 보통 7살 때부터 좀 이어지는 경우가 네. 많고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수업에 방해되는 수준이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피드백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정말 좀
그래도 치료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지 아이의 어떤 정서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치지 않게끔 잘 해줄 수가 있겠네요. 좀 만약에 ADHD라고 판단을 빠르게 해서 네. 뭐 적극적인 치료나 도움을 통해서 아이가 지금 어쨌든 계속해서 성장하잖아요. 네. 이 과정에서 편안하고 좀 안정감 있게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그거 빨리 캐치하는 거 중요하다. 접근부터가 다를 거예요. 네. 만약에 그게 ADHD인지 모르면 아이를 막 혼낼 거거든요. 그치, 너 왜 이렇게, 그럼 너는 그거는 왜 이렇게 상황을 산만해? 또 악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게 이제 단순 성향이나 기질적인 면이라고 파악해버리면 이제 부모님의 반응도 사실 혼내는 걸로 나올 수밖에 맞습니다.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물론 아이 성향상, 기질상 좀 이렇게 행동이 과한 친구가 있기는 있죠, 해요. 네. 근데 이런 친구는 훈육을 통해서 개선해야 될 거라면 ADHD에서 이 HD가 좀 강조된 친구들은 치료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 그러면은 학교나 유치원에서 사실 선생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면 안 되겠네요. 왜냐면 선생님들도 되게 조심스럽게 사실은 얘기를 하실 테니. 네, 왜냐면요, 힌트를 얘 ADHD예요 이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아니, 그걸 아닐 경우에 못하지. 선생님이 큰일 그럼. 나니까. 그래서 어. 그 흘리듯이 해주시는 그 이야기들을, 포인트를 우리가 좀 부모로서 잘 잡아내야 된다. 맞아요. 예. 네. 뭐 직접적인 설명을 진단명을 들면서까지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우시니까 네. 대부분 정말 힌트처럼 흘리기는 하시는데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학예 같을 때 아이들끼리 행동이나 표현이나 반응들 지금 단체로 뭔가 목적성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데 혼자. 유달리 거기서 많이 벗어나 있다면 그럴 때는 이제 ADHD가 아닌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AD로 넘어가면 조용한. 네, 사실 모르고 쭉 성인까지 가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이는데. 그래서 성인이 돼서야 그러고 나서 보니 내가 정말 ADHD 환자였네요. 아. 근데 지금도 내가 업무를 처리하거나 재무적인 돈과 관련된 계획을 세우거나 친구 관계가 좀 순탄하지가 않아요. 라고 하는 게 이제 성인 ADHD인 경우들이 많죠. 네. 성인들도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인도 그렇고 아이도 그렇고 상황에 따라서 그거는 다 같나요? 보통은 이제 그 ADHD라고 하면 네. 주의력의 현재 수준들을 파악해보는 거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뇌파의 상태에서도 그 안정적인 밴드 안에 쪽인가 아니면 벗어나 있는 상태인가를 파악하는 거 중요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치료로 접근해야 될 부분인지 네. 아니면 관리를 통해서도 개선이 가능한 부분인지를 파악을 네. 해봐야 돼요. 음. 근데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네. 당연히 치료와 빨리 함께 해야지. 관리도 필요한 거고 보통은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물 쪽으로 갈 건가 아니면 생활 습관에서. 생활 습관과 다른 조절하는 힘들을 키워주는 쪽으로 갈 것이냐 네. 사실 뭐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틱의 약물과 네. ADHD 약물은 사실 정반대로 가거든요. 아, 그래요? 아, 네. 그렇지. 이거는 행동을 뭔가 주기는. 네. 예. 그래서 ADHD 약은 도파민을 더 많이 쓰게끔 만들어서 뇌를 깨우는 각성제라고 표현하고 아. 틱 약은 도파민을 자꾸 억제해서 억제하고. 도파민이 운동을 조율하는 힘을 좀 떨어뜨려 버리는 음. 그런 형태로 가게 되는데 네. 그러니까 ADHD 약 먹으면 틱이 나빠졌어요. 틱 아, 약 맞아. 그 먹으면 얘기를 또 ADHD 가 하시더라고요. 나빠졌어요. 맞아요. 이런 경우들이 많죠. 아, 여길 누르면 저쪽이 튀어나오는 네. 풍선 효과 같은 거예요, 또?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관점으로 약을 쓴 거기 때문에 하나는 도파민을 밟고 하나는 도파민을 높이는 형태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틱과 ADHD가 사실은 두 가지가 동시에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죠. 네. 치료에서도 약물을 어느 한쪽은 버리고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구나. 이게 틱, ADHD 모두 좀 다른 질병에 비해서 정말 좀 부모들의 세심한 관찰이 좀 필요하구나라는 걸 또 느꼈습니다. 아, 저는 이런 주제 할 때마다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는데 요즘에 워낙 많다고 하니 우리도 꼭 다루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개인적으로 약간 궁금했던 것들, 걱정됐던 부분을 많이 좀 해소를 해주신 것 같고, 진짜 자식 키우는 건 너무나 어렵다. 어렵지, 어려워. 예. 선생님도 혹시 자녀분이 있나요? 저도 올해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한 딸이 있어요. 그래요. 근데 뭐 저도 전문가지만 네. 제 딸 아이한테서는 이제 아빠잖아요. 그쵸.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표현하고 반응하는 부분들을 또 이렇게 아빠의 관점에서 잘 바라보는
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저조차도 제 아이 앞에서는 프로가 아니에요. 그쵸. 네. 그냥 그래서- 아빠일 뿐이지 뭐. 네, 오늘 이제 어머님들이 특히나 ADHD가 있으면 항상 이제 원인을 본인에게서 찾으시고 자책하시고 맞아요. 그거예요. 네, 이게 무기력감에 빠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사실 이 모든 문제들은 부모님 잘못으로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원인을 찾고 나에게서 찾고 무엇인가 분석하기보다는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뭘 미래를 바꿔야 봐야 될까? 되는구나. 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과거를 보는 건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그쵸. 치료에서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그러네. 부모님의 표정과 그 뉘앙스 분위기를 아이들은 다 애가 캐치하거든요. 읽거든요. 예. 네, 그래서 부모님이 거기에서 어느 정도 포커페이스를 하려고 노력도 하셔야 되고 아이 증상에 조금은 담대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지금부터 내가 어떻게 해야 좋아질 수 있는지 또 내가 1년 후에 다 좋아진 상황에서 지금을 바라본다 생각하시고 치료할 때 정말 내 아이 증상 다 좋아질 수 있지 뭐 그까짓 희망적으로. 거 네. 그렇게 생각하셔야 어머님도 무너지질 않으세요. 야, 지금 해주신 말씀은 약간 인생의 성공 공식이랑도 굉장히 비슷한데 왜냐하면 과거를 하잖아요. 또 부부가 싸웁니다. 네. 네 탓하고 내 탓하고 뭐, 예. 아니 이거는 제가 진짜 정확히 알아요. 왜냐면은 저도 비슷한 고민들로 물론 이제 훨씬 더 힘드신 부모님들도 많으시겠지만 비슷한 고민들로 막 이런 카페 글이나 막 이런 걸 읽어봐요. 그러면은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힘든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계속 과거로 가서 내가 혹시 어릴 때 이걸 안 해줘서 아이가 그런가? 내가 아니면 임신할 이걸- 때 뭘 잘못 먹었나? 이걸 또 내가 푸시해서 저렇게 됐나? 아니면 내가 혹시 나한테 이런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이한테 간 건가 막 이러면서 계속 그 원인을 찾고 그 안에 거의 막 멘탈까지 뚫거든요, 바닥을. 네. 근데 그러다가 저도 어느 날 그만 봐야겠다. 그러니까 물론 필요한 정보는 우리가 알아야겠지만 너무 이렇게 됐을 때 오히려 진짜 좋지 않겠구나라는 거를 저도 느끼고 네. 좀 그랬거든요. 오늘 뭐 다른 내용도 좋았지만 마지막에 우리 이승엽 한의사님께서 남겨주신 그러니까. 말씀은 좀 마음 깊이 새겨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예. 저희가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들인데 오늘 주제가 주제다 보니까 어쨌든 어떠셨어요? 요즘에 이런 뭐 상담도 많이 하실 테고 또 여기저기 또 방송도 나가실 텐데 네. 네, 오늘 좀 소감 듣고 싶네요. 사실 이 두 질환이 부모님 오해가 되게 많은 질환이거든요. 제가 부모님 오해를 풀어드리는 쪽으로 상담을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가진 영양제를 몇 개를 먹여야 되냐, 뭘 해야 되냐, 뭐 나한테서 문제가 어디 있느냐 이것들을 그 생각들을 깨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그런 부모님 관점 전환까지도 필요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좋은 자리에서 제가 부모님들께 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저희도 방송 오래 하다 보면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네. 한약 팔로 왔는지 아닌지 딱 보면 압니다. 우리 이승엽 아유. 선생님은 제가 긴 시간 아니, 인터뷰하다 그런 분이 보니까 아니셔. 연구 진짜 많이 하셨고 맞아. 되게 세세하게 분석하고 계시는구나. 보통 이제 한의원 이름 얘기 안 해주는데 우리 시작 한의원 네, 이승엽 네. 선생님과 함께한 정말 소중한 시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왜 털렸어 오늘? 아니 털렸다기보다는 왜 참 그래요? 이 아이를 열심히 면밀히 세세하게 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또 어느 정도 컸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또 놓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더 열심히 관찰하고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야겠다. 다시 한번 느낍니다. 네, 그리고 뭐 완벽한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냥 네. 다들 이렇게 노력하는 거고 저희도 또 이렇게 부족하지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과 함께 좀 힘든 점들을 공유하고 같이 또 얘기도 해보고 또 잘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또 그래서 같이 어떻게 잘하면 되니까. 우리 유관이 네. 어떻게 데려가 말아. 지금 그 얘기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심한 부모님들 보셨을 때 저 새끼들 왜 저래 이럴 수 분들은 있어. 어차피 우리보다 더 전문가야. 그러니까 저희랑 뭐 비슷한 고민을 갖고 계시는 분들한테만 이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그냥 요 정도는 넘어가는 게 맞다. 맞습니다. 예, 아무튼 오늘 요즘 정말 네. 많은 아이들에게서 발현되는 틱과 ADHD에서 좀 알아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도 또 알찬 정보와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